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를 밟아가면서 우리 수산시장에도 벌써부터 충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자갈치 시장에선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고 충청권에선 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수입을 중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조치의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결승전이 8월 대전에서 열립니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e스포츠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 땅을 무상 임대해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중동과 유럽의 과체 시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단체론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외 생산, 현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의 일인데 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총 3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중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3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파면 의결 직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한 상태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징계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는데도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렸단 겁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야권 인사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건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국가 품격이 달려 있다면서 이들을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천안함 자폭 표현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논란 발언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잘못을 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강조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어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감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특혜 허가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며 군산시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의 폐염전 부지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국내 최대 규모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초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태안군청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민간업체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만나 태양광을 중요 산업시설로 유권 해석해달라며 청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는 유권 해석을 해주면서 업체는 토지 용도를 바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산업부 과장 중 한 명은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업체의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계약 조건에 못 맞춰 사업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시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애초부터 운영할 계획이 없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전북대 교수도 있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제도와 인프라가 그 부분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좀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닌가.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직 공무원 등 13명을 수사 요청하고 겸직 허가 없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온 공공기관 임직원들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KBS 대전이 마련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요즘 장마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퍼붓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를 띠면서 피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마의 특징과 올해 장마 전망을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겨우 탈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시에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서산에는 시간당 105.4mm의 비가, 8월 부여에는 110.6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비가 내리던 과거 장마와는 달리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 빈도는 20% 이상 증가했고 대전에 큰 피해를 남긴 2020년만 떼서봐도 중부권 집중호우 일수는 2.41로 평년보다 3배 많았습니다.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큰 것도 특징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되면 하천의 범람 그리고 도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측면에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장마는 이달 하순 시작될 전망인데 기상청은 장마 초반에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될 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이어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결승전이 8월 대전에서 열립니다. 세계대회 출전권이 걸린 만큼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전망인데요. 대전시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e스포츠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리그 결승전이 열린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e스포츠 리그인 만큼 경기장 주변이 북새통을 이뤘고 결승전 9,000석이 매진됐습니다.
지난 봄리그에 이어 열리는 여름리그 결승전이 8월 대전에서 열립니다. 대전시와 대회 주최 측은 업무 협약을 맺고 8월 이틀 동안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결승 진출전과 결승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광주, 경북 경주와 치열한 경쟁 끝에 교통 편의 등을 앞세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리그 결승전은 세계대회, 이른바 롤드컵 출전권이 걸려 있어 10,000명 넘는 관람객이 대전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키워나갈 생각이고 e스포츠 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도시로서의 의상을 확실하게 정립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연고구단을 유치했지만 저변이 넓지 않은 종목에 그치다 보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7개 대회를 대전에서 진행했지만 체류 관광 등 산업 연계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은 e스포츠 산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e스포츠 심판 같은 전문 인력 양성과 아마추어 클럽 육성 사업 등을 대전시가 세계적 규모의 결승전 개최를 발판 삼아 e스포츠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을 반도체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카이스트, 충남대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도 대학이 설계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검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 충남대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대학으로 잇따라 선정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앞서 카이스트는 산자부의 반도체 공학대학원,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에 선정됐고 충남대는 교육부의 권역별 반도체 연구소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한 대전시는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 넘게 투입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 검증할 반도체 설계 검증센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반도체를 설계해도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웨이퍼장수 한 5장 정도 봤을 때 한 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올 4분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2027년까지 시제품 제작과 검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연 500명 이상에게 반도체 설계 검증의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모두 15곳. 대덕특구의 인프라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제주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인데요. 급기야 일본국 총영사관을 찾아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항의문이 나붙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제주 지역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겁니다. 일본을 규탄하는과 동시에 무능한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에도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반대 목소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제주 농어민들은 우길기를 불태우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핵폐기물의 자국 내 보관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 내에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바다에 버려지는 원전 오염수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을 거라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원전 오염수로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번 일본 해고염수 해양투기저지 제주 범도민 대회에는 주최 측 지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동쪽 성산항과 서쪽 안덕계곡 두 곳에서 제주시 일본국 총영사관 앞까지 40여 킬로미터를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 가두 시위까지 벌인 제주 지역 농어민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농어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이 소비자들도 벌써부터 이 수산물을 먹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시장인 이 부산 자갈치 시장은 코로나19에 이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시장 돌아봤습니다.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이 좌판 가득 펼쳐져 있지만 정작 사려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요. 이거 사람 둘이서 하다 내 혼자서 한다. 손님이 밀려들 점심시간이지만 시장 안 횟집은 탁자가 군데군데 비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끊겼고 예약 취소 전화만 늘었습니다. 예약은 했던 사람도 자갈치 아직 안 먹은다고 취소해. 그러지 오리고기 먹으러 간다고. 이달 들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회식 등 단체 손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 50명씩 이렇게 막 45명씩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없잖아. 한국에 없잖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장사 좀 하나 싶었지만 원전 오염수라는 또 다른 변수에 손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떠드니까는 장사가 더 안 돼. 우리 저기 시장 상인들도 그렇지만은 다른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장보러 나선 시민들은 벌써부터 수산물 구입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오염수가 얼마나 불안한데 그걸 안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안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어붙고 있는 수산물 소비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상인들은 그걸 믿고 쓰고 하기 때문에 믿는데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개인이 그냥 안 먹는다는.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지만 오염수 방류 시기와 맞물리면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우리 지역 수산시장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상인들은 일본산 수산물은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소비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선 가게 30여 곳이 모여있는 대전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시운전에 들어갔던 소식이 전해진 뒤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 참마드가 일본산인가 국내산인가 그거 먼저 물어봅니다. 아예 일산은 아예 나가지가 않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 심리가 확산되자 지난해 일본산을 15개 품종에서 1개로 줄인 데 이어 앞으로는 이마저도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일본산 3개 품종이 들어왔는데 더는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산을 피하느라 국산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까지 덩달아 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산 반입 비중은 0.2%밖에 안 되지만 소비자 정서를 감안해서 조만간 일본산 반입을 전면 중단할 겁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됩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들어 산지 판매장 27곳에서 100여 건을 검사했고 연말까지 200건을 더 검사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각각 시중에서 팔리는 생선을 수거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산과 외국산 시료 모두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시행한 검사는 모두 불검출,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고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대비 100에서 200% 늘릴 예정입니다. 수산업계뿐 아니라 관광업계도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점과 맞물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부여군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국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제조업의 해외 공장처럼 농산물도 해외 생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즈벡 현지를 서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300km 떨어진 남한간주. 농업이 주산업인 이곳은 40도가 넘는 더위에 토질이 척박하고 농사 기술도 낙후돼 많은 땅이 미개발 상태입니다. 부여군이 이곳에 축구장 480개 면적에 달하는 1000헥타르의 땅을 49년간 무상 임대해 국내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여군과 국내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대고 남한간주가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토마토와 씨감자 등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 2033년까지 40헥타르 규모의 시범 농장부터 만들 계획입니다. yangi bozorlarni ochish uchun bizdan mana shu biz xohlagan narsa mana shu Koreya tomonidan hosildorlikni oshirish va yangi texnologiyani joriy qilishi mana shu hamkorlikni yo'lga qo'yish istagimiz bor. 단지 조성이 실현되면 물류비 부담과 신선도 유지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머물렀던 과체류 수출이 중동과 유럽까지 확대됩니다. 열차로 유럽까지 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S 국가 중국까지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언제 닥칠지 모를 식량 위기에 대비해 해외에 식량 공급 기지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여군의 이 사업은 제조업의 해외 공장처럼 농작물도 해외 생산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이 안착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의 도전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주에서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서영준 기자의 리포트 내용, 박정현 부여 군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직항 비행기로 가도 8시간이나 걸리는 우즈베키스탄에 이 농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기발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가 땅값이 상승하고 네. 농지값이 상승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시공비도 상승되고 또 냉난방비 등 전기 같은 거 네. 이런 이제 관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에서조차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경쟁하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외국을 통해서 한번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한번 네.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농업 기술이 아직 후진적인 곳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농업 기술이 있고 외국은 싼 인건비와 또 광활한 대지가 있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죠. 네. 이 농업 특화 단지 조성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였었는지 혹시나 이 우즈벡의 이 땅의 토질이라든지 자연 환경을 보고 야, 이곳에 우리가 농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 그 가까운 뭐 동아시아 쪽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왜 멀리 우즈벡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이 쉽지는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물류비, 네. 저장성, 네. 뭐 이런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고 네. 두 나라가 가장 성장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가깝고 그리고 또 유럽과도 가깝고 네. 중동하고도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터키 같은 경우는 동서양을 이렇게 이어주는 곳이잖아요. 예전부터. 네. 근데 기차 타고 5시간이면 우즈벡에서 갑니다. 철로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공략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또 판단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우즈벡에 생산된 농산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즈벡의 땅에서 네. 재배를 하게 되지만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야 될까요? 메이드 인 우즈벡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네. 우즈벡에 가봤더니 우즈벡 사람들 한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대우차가 네.
우즈벡에 진출해 있었거든요. 네. 다마스 같은 차들이 우즈벡에 깔려 있습니다. 네. 일본처럼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근데 한국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생산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습니다. 네. 예, 대우라는 브랜드로 나가니까. 네. 근데 농산물은 좀 다릅니다.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생산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우즈벡에서 우리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아마 우즈벡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브랜드는 다르죠. 네. K 부역 굿드레로 브랜드가 달리면 네. 우즈벡에서 재배한 한국에서 만든 농산물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류비를 아끼고 네. 실제로 농산물 수출이 네. 중간 지역에서 재배해서 팔면 한국의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네. 브랜드를 달면.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2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부여군의 농식품 공동 브랜드 굿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굿드레라는 이름을 달고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한 거죠. 네, 이제는 한류를 타고 우리 K 농산물이 네.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예, 또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 농산물 시대도 이제 해외로 이제 번져 나가면서 우리가 전쟁 기지를 이제 우즈벡에 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도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농산물을 네. 수출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지도를 네.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특히 농산업 분야는 해외와 개발 협력을 한 경험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의 농식품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스마트팜을 가지고 베트남과 카자흐스탄과 시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러던 것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네. 예. 그런 사례가 이제 부여가 처음인 거고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로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지원해줘야 될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충남도나 네. 농식품부가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지자체에서 주도는 하지만 네. 실제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는 네. 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는 부여군의 유력한 농업법인 회사들이 네. 조직돼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것들은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거고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ODA 같은 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 5,000%의 대출 이자, 상상만으로도 살인적인 금리인데 실제로 한 불법 대부업체가 돈을 빌린 서민들에게 적용한 이율이었습니다. 이런 고리도 모자라서 살해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일삼은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40대 김모 씨가 인터넷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가난하기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김 씨가 이 업체에 진 빚은 2년 전 2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35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같은 대부업체에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6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 이자로 치면 5,000%가 넘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모 병원에 찾아왔다. 애 아빠라고 내가 거짓말하고 애를 죽이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고. 심지어 시간당 수십만 원씩 대출 연체료를 내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2시간 연체로 붙었어. 오고는 오전은 80이잖아. 110만 원이야 총. 범행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총책 지휘 아래 대출 상담과 소입금 인출과 전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습니다. 현금 전달도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랑입니다. 한 조직원이 현금 박스를 만들어 이곳에 두면 또 다른 조직원이 와서 돈을 윗선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조직의 대부금 규모만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법 수익금은 고급 승용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대부분 조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총책 입장에서는 바지 사장까지 내세울 정도였으면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경찰은 이른바 강 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일당 123명을 대부업 등록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4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히키코모리, 정신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무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년 이상 은둔 생활을 지속한 사람을 히키코모리로 정의하는데 심하게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히키코모리 사례가 조금씩 알려졌고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우리말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건 다름 아닌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입니다. 말이 없고 혼자 다녀서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다.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정유정에 대한 동창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정유정을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은둔형 외톨이는 정유정처럼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정유정 사건을 바라보던 국민들 마음에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단순히 집안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회 복귀할 때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 은둔형 외톨이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청년 비율 2.4%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이 은둔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 컸고 인간관계 어려움과 학업 중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 문항에는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기타를 선택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원인 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더라도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고 경우에 따라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책이 처음 마련된 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였습니다.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요. 이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도 설립해 관련 실태 조사와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전시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이 예고됐고 지난 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인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대전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와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연구와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대전에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을 소상히 밝히는 실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과거 몇 차례 발의됐던 관련 법은 모두 폐기된 상황. 사회적 고립, 빈곤과 같이 은둔형 외톨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한데요. 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은둔형 외톨이들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욱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KBS 시청자위원회와 사회 원로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이 타격을 받고 정보 소외 계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를 전하는 국내 최장수 국악 프로그램. 시청률은 낮지만 34년째 1,400회 넘도록
꾸준히 방송할 수 있었던 건 수신료 덕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한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제 방송, 그리고 대북 방송인 한민족 방송 등도 수신료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18개 전국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역 다양성 구현도 소중한 수신료가 주요 재원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KBS 시청자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익적인 우수한 우량의 품질의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시청자의 권익에 고스란히 그 책임, 손해가 간다는. 각계 사회 원로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수라는 겁니다. 통합 징수가 되기 때문에 KBS에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숙고 없이 정부 주도로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금강 세종보의 수위와 수량 회복을 위해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세종보의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세종보의 안전점검이 우선이라며 홍수기 이후인 11월 정밀 점검을 통해 안전성과 정상 작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천안시 광덕면의 한 사거리에서 탱크로리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정차해 있던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천안시 목천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20대 A씨가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폭발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입니다. 교통부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고 택시비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오늘만큼 볕이 강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아침까지 해안가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도 오후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날 수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는 크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전, 세종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논산과 대전이 28도로 예년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5도, 서산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아산과 내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4도, 한낮 기온은 보령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